1980년대 초반부터 레이건이 취임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클린턴이 취임한 이후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클린턴의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지? 캐시 우드는 일론 머스크를 들었습니다. 레이건에겐 일론 머스크가 없었지만 트럼프에겐 일론 머스크가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에릭이 또 이제 또 잘 팔릴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틴F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아주 재밌는 두 분을 모셔온 것 같아요. 누구 모셔왔어요? 오늘은 이제 캐시 우드와 드러켄 밀러를 제가 모셔왔는데, 네. 이게 또 이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맞아요. 지금 채널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기름을 또 붓고자 이제 네.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온 구루 2명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쵸,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 개인 채널에서 조회수도 거의 안 나오고 그쵸. 이제 무관심으로 가다가 이번 영상,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터졌다고. 예, 무슨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캐시 우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캐시 우드가 이제 미국 주식 황금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은 역대급 불장이 올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앞서서 캐시 우드의 프로필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제 캐시 우드가 하도 이제 성장주 전문가 이미지로 붙여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엔지니어 출신인가?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 경제학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요. 아서 래퍼 있지 않습니까? 래퍼 네네네. 곡선을 만든 아서 래퍼가 지도 교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였고 80년대 스타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게 정말 예쁘네요. 네, 이때 옆에 PC가 이게 지금 지금 네. 80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일을 80년대. 막 시작했을 때. 네.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면은 그때는 PC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근데 제가 80년대를 강조한 이유가 볼커가 금리를 막 거의 20%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금리가 더 오르냐 아니면 안 오르냐 이 논쟁이 분분했었는데 근데 잘 나가는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더 오른다, 인플레 안 잡혔다 라고 했는데 이제 막 신인이었던 캐시 우드가 아니다, 인플레 잡혔고 이제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가 캐시 우드가 마친 거죠. 이래서 스타 이코노미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80년대 스타였다라는 이력을 강조한 이유가 이번 캐시 우드가 불장이 온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내가 잘 맞춘 80년대 레이건 시대처럼 트럼프도 이 레이건 시대처럼 될 것이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재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름 돋네요. 그쵸? 이게 약간 좀 80년대 얘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잖아요. 나의 시대가 왔어. 그쵸? 나 옛날 생각난다. 야 이거 지금 느낌 와 이런 거잖아요. 경제학의 야성적 충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니멀 스피릿. 맞아요. 야성적 충동이 다시 시장과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뭐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형 성장주가 앞으로 엄청 좋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또 화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워렌 버핏이 애플을 더 팔아가지고 이제 애플이 한때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다가 지금 한 25% 정도로 줄었거든요. 맞아요. 4분의 1로. 그리고 또 현금을 또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해가지고 하락장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캐시 우드는 이제 버핏의 움직임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옛날 생각난다는 거죠. 옛날에 나 잘 나갈 때 한참 어렸을 때 형들, 누나, 아니, 형이 아니죠. 이제, 언니들, 누나, 오빠들, 이분들 다 틀렸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왜 이 트럼프가 레이건의 재림이냐? 우선 정책도 비슷하지만 매크로 환경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그래프거든요. 연방 기준금리 그래프인데 이 회색 영역이 이 침체기입니다. 근데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이때 당시가 이제 레이건이 취임했던 시기거든요. 1981년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시대죠. 근데 이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레이건 때도 이 금리가 피크아웃을 하고 내려오는 시기였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가 피크아웃하고서 내려가는 시기다. 근데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투백 리세션이 있었다. 리세션이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W자로 다시 한번 불황이 왔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내가 봤을 때 침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레이건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침체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낮아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는 없다.
약간 좀 좋은 것만 다 골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비슷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레이건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트럼프가 레이건의 재림이고 역대급 불장이라고 하느냐? 요 그래프는 이제 S&P 500이란 기준금리를 이제 1980년대부터 S&P 500과 기준금리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백투백 리세션이 거의 끝나가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어마어마한 불장이 왔습니다. 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터지면서 불장이 잠깐 끊겼는데 그 이후로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또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 미국 주식의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황금기가 왔었거든요. 트럼프 역시도 레이건과 닮은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매크로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책도 너무 비슷하다. 감세, 규제 철폐, 자금 정부 이런 게 너무나도 유사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 레이건 정부 때도 이 재정 적자가 늘긴 했습니다. 왜냐면 레이건이 이제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또 냉전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냉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정부 재정 적자가 이때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는데 기후로 끝났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심지어 나는 트럼프에서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지금 다 이 이야기 자체가 다 신선하고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럼 왜 재정 적자 문제가 트럼프에서 해결된다고 봤느냐? 우선 이제 재정 적자의 이제 미국 역사적인 재정 적자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재정 적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검은 기준선 위가 이제 흑자고 아래면은 적자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레이건이 취임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이제 클린턴이 취임한 이후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당시 클린턴은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증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적자 흑자로 전환됐는데 근데 트럼프는 이 클린턴의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지? 그러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캐시 우드는 일론 머스크를 들었습니다. 레이건에겐 일론 머스크가 없었지만 트럼프에겐 일론 머스크가 있다. 일론 머스크를 캐시우드도 잘 알잖아요, 서로. 그렇죠. 엄청난 테슬라의 지지자기도 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죠. 근데 채용 온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돈 안 주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뽑더라고요. 정부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쵸. 완전히 구조조정을 일론 머스크가 해버리면서 정부 쓸데없는 정부 지출을 다 줄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은 트럼프 시대에 부채 성장률보다 경제적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빌려서 갚는 돈보다 빚이 느는 속도보다 소득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그게 바로 트럼프에서 벌어질 일인데 그럼 왜 이 현상이 벌어지느냐. 트럼프가 규제 철폐를 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그리고 성장, 촉진. 그래서 부채보다 더 빠른 성장. 그럼 뭐 부채가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지만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로 갈 것 같다.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레이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강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미국이 이제 무역에서 적자를 보니까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약달러를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다 이제 달러가 너무 약달러가 되니까 또 루블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레이건 때처럼 트럼프 때도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왜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ROI가 너무 좋다. ROI가 너무 좋은데 트럼프가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림으로써 ROI가 여기서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강달러가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 잡힌다.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뭐 강달러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들도 보면은 원자재 가격도 이미 안정세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잡히고 미국의 ROI도 높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 세율도 낮고 이러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면서 미국이 강달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캐시 우드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아까 말했듯이 강달러 요인도 있고 지금 시장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이 그래프는 이제 10년물 BEI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 최근 보면은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캐시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재화와 서비스와 돈과 어느 게 더 많냐 상대 비율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서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면은 캐시우드가 앞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규제가 철폐가 되고 그럼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기술 혁신이 늘어나면은 제어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제어와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대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돈보다 재화나 서비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인상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10년 후에 물가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때 원래 인플레이션 9%까지 갔잖아. 네. 근데 10년 후에 그거는 이때도 2021년, 2022년에도 그냥 2.5%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은 아유 지금 물가 9%까지 가도 10년 후에는 돌아올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생각에 지금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든 하겠지. 뭐 금리를 올렸으면 뭘 하든 잡겠지 설마.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관세는 경제 안 좋은데 그것도 그러고 인플레 부담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이제 아서 래퍼가 말하길 관세는 오히려 좋다. 이 밑에가 이 래퍼가 만든 래퍼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래퍼 곡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세수가 많은 게 아니라 최적 세율이 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은 뭐 노동과 투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조세피 현상도 늘어나고 이래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이 최적 세율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세율이 너무 낮을 때거든요. 이때 역시도 세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래퍼가 말하길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이 감세하는 세수의 카운터 역할이다. 이거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이제 세율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그 부족분을 관세로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만 잘 살겠다는 얘기네요. 미국에서는 세금 안 걷고 다른 나라에다가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의 장점의 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쵸. 미국만 살면 돼. 미국만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겁박을 한다. 어떻게 겁박하냐? 국내 혁신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지켜지도록 관세로 협박하고 그걸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 내 혁신 기업들을 해외 진출하는데 많이 밀어줄 것이다. 라고 캐시우드는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좋아라고 할 때 그 가로 열고 미국은 좋아 이런 게 좀 들어가야죠. 한국은 아니야. 뭐 이거 관세 미국은 좋아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전이다. 캐시우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앞서 본 이 레이건 취임 당시에 S&P 500과 기준금리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는데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레이건이 취임한 시기거든요. 근데 레이건이 취임하고 나서 주식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피크아웃을 하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레이건도 취임을 했는데 오히려 주식은 하락을 했거든요. 침체를 받고. 근데 그 이유가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건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본인 공약을 실시할 때까지 한 2, 3년이 걸렸다. 한 82년 말 이 정도 돼서야 실제로 레이건이 감세를 하고 규제 철폐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82년 말부터 다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장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트럼프가 정말 자기 말대로 하나? 라고 시장이 지켜볼 텐데 뭐 지금 상하원은 트럼프의 우호적인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 하원도 먹었고 레드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빨리 추진해야 된다. 거죠.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말대로 안 하고 좀 미적지근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속도전이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관세 그리고 이민 정책 뭐 등등의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이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빨리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중간 선거도 있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시대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뭐가 수혜를 받을까? 이 섹터로는 헬스케어를 뽑았고 네. 이 우리가 스타일 팩터로 하지 않습니까? 뭐 소형주,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이러는데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갈 거다라고 뽑았습니다. 이 헬스케어와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가는 데에는 규제 철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혁신의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 가로막고 있었는데 규제가 없어지면 이제 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우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 수혜 섹터가 헬스케어인데 지금까지 빚을 못 봤다는 거죠. 규제 때문에. 맞아요. 요 그래프는 이제 아크가 이제 매년마다 빅 아이디어라고 그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초에 전망을 하거든요. 올해 이제 아크의 빅 아이디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제가 빨간 박스로 칠한 부분이 이 헬스케어와 AI 기술의 연관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박스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AI와 해당 기술 섹터의 연관도가 짙다는 건데 캐시우드는 헬스케어와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뉴럴 네트워크하고 뭐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이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헬스케어네요. 그렇죠. 초록색이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AI 수혜를 받는 섹터인데 정작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죠. 이 그래프 이제 S&P 500과 S&P 500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을 올해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뭐 S&P 날아갔습니다만 지금 헬스케어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5% 보이고 정도 있죠. 올랐네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케어가 이렇게 눌려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만 좀 치워지면은 날아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규제가 그러면은 철폐가 되면은 뭐가 그렇게 수혜를 받는데에 대해서 캐시우드는 이제 멀티오믹스, 뭐 다중오믹스 혹은 다중체학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멀티오믹스가 뭐예요? 세포를 우리가 이제 분자 단위에서 생물을 보지 않습니까? 뭐 유전체, 단백질체, 전사체,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 요런 이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분자 단위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본 겁니다. DNA에서 얻은 정보, RNA에서 얻은 정보, 단백질 단위에서 얻은 정보 요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그걸 이제 다중오믹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규제 당국에서 자꾸 규제를 했다. 왜냐면 이게 AI에 지금 영향을 엄청 빅데이터를 다루던 분야다 보니까 AI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연구하려고 하면 자꾸 규제 당국에서 태클을 걸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취임했을 때 실증주의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증주의라는 걸 결국엔 이제 에비던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증을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AI로 연구하는 멀티오믹스가 딱 여기 맞는 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어준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다. 이 분야를.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잠깐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로버트 케네디는 음모론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거부 운동 이런 것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중오믹스가 뜨면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CRSP, CRISPR Therapeutics를 뽑았습니다. CRSP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오믹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신약 출시를 했대요. 이미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규제만 철폐되면은 날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 많이 받는데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성장주가 뜰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형주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규제를 뽑았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냐, 자기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냐를 나타낸 인덱스인데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최근 5년 들어서 가장 심리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캐시우는 여기서도 규제 얘기를 꺼내는데 특히 지금 이 소형 성장주, 한마디로 작은 기술혁신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요즘 안 좋았던 이유가 유동성이 부족하다. VC들이나 이런 곳에서 자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VC가 규제 당국의 발목을 잡혔다는 거죠. VC가 어쨌든 이런 작은 혁신 회사들에 투자를 한 이유는 결국엔 엑시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뭐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IPO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되든지 이런 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FTC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인수합병을 관리하는 규제 당국에서 인수합병 하려고 하면 계속 다 퇴짜를 놨다. 그러니까 이제 VC 입장에서는 엑시트할 방법이 하나 사라진 거죠. 인수합병이 계속 퇴짜를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VC들이 좀 지갑을 닫았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규제를 철폐를 해가지고 M&A가 활발해지면은 이 작은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가 다시금 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해 수준이죠. 네, 말해서 뭐하냐 이런 거네요. 당연히 좋지. 이런 당연히 거네. 좋지. 당연히 좋죠. 말해 뭐해 수준인데 캐시우드는 크립토 입장에서 악의 축이 게리 겐슬러다. 여기다 이거 써놓으셨군요. 게리 겐세이슬러. 네, 계속 겐세이를 놔가지고 크립토가 크립토 인재들이 해외로 다 나갔다. 미국 내 인재들이. 이게 또 중요하네요. 크립토 인재들이 나갔다. 그렇죠. 네. 미국 내에서 뭘 하려면 SEC에서 계속 발목 잡으니까. 근데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나라에서 밀어주면 이 인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SEC도 내가 이제 내부에서 SEC 내부에서 게리 겐슬러한테 크립토에 대한 리서치를 전달을 하는 이 리서치 팀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리서치 팀은 정작 크립토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 얘만 좀 안 좋게 보고 있던 거다. 그래서 이제 SEC 분위기 자체도 크립토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장만 바뀌면은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크립토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이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태클 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뭐 솔라나가 오르고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잊혀졌던 디파이라든지 웹3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시우드의 장밋빛 그림에 태클을 거시는 거장이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버핏이 팔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 최근에 이제 설틴F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버핏을 보니까 주식을 안 사고 그냥 다 팔았더라고요. 거의 매도의 3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도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하고, 근데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핏이 보는 그림은 아마 주식 집중도, 한마디로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올라간 주식 집중도가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집중된 주식, 그러니까 대장주가 좀 둔화되는 그림을 본 것 같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락장을 보면은 이제 주식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 올라가는 주식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버핏이 볼 때는 애플이 그런 샘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캐시우드는 버핏이 아마 애플을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로 보는 것 같다. 노키아나 모토로라도 이제 핸드폰을 냈습니다. 스마트폰을 냈습니다만, 그리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플 역시도 스마트폰을 이미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둔화된 거 아닌가? 애플이 끝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캐시우드 갔을 때는 그래도 애플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전을 할 것 같은데, 버핏은 AI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다. 버핏이 보는 그림에서는 대장주가 이제 끝나면서 하락장이 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버핏 할아버지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애플을 저기 노키아처럼 보면 삼성전자는 뭘로 보는 건가? 근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삼성전자 좀 오르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야 이거 버핏이 그냥 너무 싸다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어쨌든 AI 혁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애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기존의 이제 대장들이 어떤 이제 결과로 이어질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캐시우드는 생각이 다르겠죠? 네, 캐시우드는 나는 정확히 반대다. 정확히 반대다. 네. 네, 그 주식 집중도를 보면은 4월부터 이게 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오르다가 요 집중된 게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4월부터 요렇게 추이가 가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상승장을 보면은 주식 집중도가 해소가 되면서 다른 주식으로 상승의 물결이 퍼지면서 상승장이 더 치고 나간다. 역대 상승장들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정확히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상승의 신호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괜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는 놈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얘 그냥 빠지든가 아니면 얘도 올라가든가.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버핏은 이걸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캐시우드가 보는 그림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마디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만기가 긴 자산들, 성장주, 코인 이런 자산들이 다시 탄력을 받는 그림. 한마디로 뭐 2020년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게 2020년에 이제 주식이 탄력을 받았을 때, 자산시장이 탄력 받았을 때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캐시우드도 공교롭게도 이번에 야성적 충동이라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2020년 코로나장과 같은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간에는 역시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투자가 증진이 되고, 이게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라는 게 참 학계에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법인세 인하한다고 뭐 주식에 좋냐 안 좋냐라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하면은 기업이 투자가 증진이 돼야지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독과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다든지, 기업이 주주들이 워낙 사익 추구를 해서 기업 투자를 안 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잉여금을 쌓는다든지 이런 데 집중하면은 법인세 인하가 선순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중론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선순환으로 갈지 아니면 기업들이 그 선순환 고리를 안 탈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와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그래서 성장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아까 일론 머스크로 대비되는 그 기술 혁신의 물결이 앞으로 이 생산성을 엄청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인플레와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캐시우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캐시우드가 이제 과거의 레이건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다. 근데 이제 잘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얘기도 했고, 법인세 얘기도 했고, 관세 얘기도 했고, 이민 문제 얘기 다 했지만 그냥 트럼프가 잘할 거다 이런 거네요. 야 그냥 잘할 거야. 일론 머스크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잘할 거야. 규제도 철폐하고 법인세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 안 가져갈 테니까 니네들이 써.
너네들 잘하는 걸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막았던 규제를 이제 풀어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맞을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드러큰 밀러입니다. 사실은 제가 에릭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재밌게 드는 얘기가 드러큰 밀러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그냥 뭐 매크로 천재잖아요. 초고수죠, 초고수.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엔비디아 내가 잘못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인간적이에요. 네. 되게 굉장히 뭐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무장관이 드러큰 밀러 친구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에릭이 이번에 그 채널을 열었다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이호수 아카데미라든지 뭐 내일은 투자왕이라든지 네. 다른 채널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혹시 에릭 개인 채널 열 생각 없냐? 아, 그러니까요. 좀 너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홀로서기에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직에서 나와서 저 이제 홀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채널, 제 개인 채널을 좀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보시다가 잠깐만 에릭이 하는 거 더 듣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서튼F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했던 캐시우드와 드러큰 밀러 말고 다른 이제 분들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채널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드러큰 밀러예요. 네, 드러큰 밀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생각보다 내 생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연준이야. 내 생각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큰 밀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고 조지 소로스와 이제 파트너죠. 사실 오른팔이 아닌 거의 뭐 파트너격 아닌가. 네. 거의 동업자였고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실 텐데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30년 손해를 본 애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정말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다. 정말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고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시장의 업사들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히 이제 트레이더들이 많이 나오는 책인데 트레이더 중에 잘 나갔던 트레이더 중에서 말년이 안 좋았던 트레이더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마이클 마커스라고 또 굉장히 전설적인 트레이더였는데 계속 이제 이 수익 안 좋고 투자가 안 좋아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그만큼 트레이딩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변동성의 파도를 탄다는 게. 근데 드러큰 밀러는 살아남았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러큰 밀러가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얘기를 했다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드러큰 밀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더 안 좋을 것 같다. 트럼프는 돈을 더 풀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얘기한 걸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 걱정된다. 네, 좋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네요. 근데 이 걱정의 대상이 옮겼습니다. 트럼프는 잘할 수 있는데 연준이 헛발질할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2021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설의 트레이더는 뭐라고 있냐? 내가 지금 제일 집중하는 거는 10년물 채권 숏이다. 10년물 국채 숏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러큰 밀러 하면 또 이제 AI 투자로 엄청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드러큰 밀러가 또 퍼플렉시티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했잖아요. 그쵸. 엔비디아 투자와 더불어서 이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화제가 됐는데 근데 이제 드러큰 밀러는 AI의 더 큰 기회가 반드시 올 거다. 나는 지금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 한 중급 투자자들, 정확히는 뭐 트레이더들이긴 합니다만 중급 정도 된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 조언까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 채권 숏 이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데 베팅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AI 더 큰 기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 사람들이 드러큰 밀러 보고 매크로 괴물이라고 하거든요. 잘 맞춰가지고 그 매크로 괴물이 최근에 매크로를 어떻게 진단했냐, 본인이 인플레이션은 드러큰 밀러가 맞췄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를 예상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한 작년 말부터 나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한 뷰를 바꿨다. 침체가 안 올 것 같고, 드러큰 밀러가 이제 매크로를 볼 때 자기는 이제 뭐 금리, 환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바텀업에서 매크로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운송업체들이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소매업체들의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바텀업적인 요소를 보고 이제 매크로를 판단을 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지금 경제가 주택시장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주택시장도 워낙 고점에서 내려와서 그렇지 이게
아주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아마 한 향후 3에서 6개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죠. 그때까지는 경제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걱정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CPI 그래프거든요. 70년대. 드러켄 밀러가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파도가 한 번 더 쳤잖아요. 인플레이션 파도가. 그때 1차 오일 쇼크 터지고 인플레 한 번 왔다가 그때 와서 먼저 그쵸. 금리 내리고 2차 오일 쇼크 터지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왔었는데 드러켄 밀러가 봤을 때는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고 인플레가 내려가는 국면이고 지금이 그 바닥 아닌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V자로 인플레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캐시우드 얘기할 때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쯤 이때 얘기한 거고 지금은 여기 다시 올라갈 때쯤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쵸. 캐시우드는 80년대, 드러켄 밀러는 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둘 다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네. 인플레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트럼프 규제 철폐로 인한 이 야성적 충동을 또 드러켄 밀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이 복귀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엄청 쓸 것 같고 그리고 관세 정책이라든지 특히나 나는 이민 규제가 걱정된다. 이민 규제를 하면은 노동력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일손이 부족한데 이러면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연준이 아니 이렇게 경제도 좋고 주식이랑 금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여기서 빅컷을 해? 나는 이게 연준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 했던 것에 대해서 슬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야성적 충돌이라는 말이 아까 캐시우드 때도 그렇고 레이건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다고 했고 2020년에도 나왔었다고 했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업들이든 혹은 투자자든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한다는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게 금리 안 재고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높아, 그냥 투자해. 지금 야, 구글도 맨날 그런 얘기,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해. 이런 얘기. 지금 이게 다 야성적 충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대가들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소프트 랜딩에 너무 집착하는 게 내가 봤을 땐 제일 큰 실책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파월이 정치보다는 자기 업적을 신경 쓴다. 소프트 랜딩이라는 이제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근데 지금 요 그래프는 파란색이 이제 금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체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항상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바로 침체기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레미 그랜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침체가 왔던 이유는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나서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침체가 오는 건데 근데 드러켄 밀러는 오히려 지금 파월은 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파월은 지금 침체가 미리 올 거를 예상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미리 금리 인하를 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안 좋다는 거죠. 시장에서 오래 굴러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황이 바뀌면은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된다.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파월이 하는 거는 경제 예측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연준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인플레 결국 오지 않았냐.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인플레 오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소프트 랜딩 하려고 미리 자신의 경제 예측에 의거해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난 그게 가장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하지만 드러켄 밀러가 보기에는 얘 좀 너 또 예측하고 있네 이런 거네요. 지난주에 이제 파월 연설하는 걸 보면 12월에도 안 하고 1월 달에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서 드러켄 밀러가 얘기한 건지 어떤 건지 좀 반응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인플레가 유일한 걱정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하면 걱정이 하나 더 있다. 네,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기업들의 리파이낸싱이다. 기업들이 코로나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제로금리일 때.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금리가 올라도 크게 타격을 안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 2025년, 26년부터 리파이낸싱 할 시기가 온다. 요 그래프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기업들의 이제 리파이낸싱 비용을 예상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이 기업들의 회사채가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회사채를 찍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누적치로 볼 때는 또 얼마나 늘어날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뭐 25년부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아무리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해도 제로금리 시절보다는 금리가 당연히 높은데 그쵸.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아마 25년, 26년에 대출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런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채권 숏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한 4에서 4.5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게 좀 뼈 아프네요. 4에서 4.5면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그러다가 이제 실질 성장률이 거기서 2.5%가 유지가 되는 수준이면은 10년물 금리는 6에서 7%대가 가능하다. 아까 이제 매크로 천재라고 그랬는데 10년물 또 6%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나이가 강한 의견을 가진 건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 다 지금 포지션 잡아놨겠지 뭘.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을 지금 자신 NAV 순자산의 25%에 해당하는 10년물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9월에 FOMC 이후에 금리 내리자마자 바로 10년물 숏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익을 잘 보고 있고,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 하면은 채권이 지금 이런 드러케밀러가 얘기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됐던 것도 아닌데 채권 시장은 왜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냐? 채권 시장도 지금 뭐 이 늘어나는 부채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 반응 안 하고 있냐? 채권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한 게 아니다. 70년대도 늦게 반응했다. 70년대도 반응 안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3에서 12%로 뛰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채권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이번에도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이 10년물 포지션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 간다고 얘기한 거고, 성장률도 2.5% 그대로 유지하면 두 개 더하면 이제 6에서 7%니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6에서 7% 간다는 거는 주식은 숏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루들의 컨텐츠를 보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따라 할까 할 때 미리 팔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드러케밀러는 본인이 말했듯이 아침 먹고 생각이랑 저녁 먹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요. 말 그대로 정말.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드러케밀러 스타일이 일찍 들어가서 일찍 나온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일찍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일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동안 나올 수도 있어. 언제든지.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주식은 어떠냐? 주식은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안 좋진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식의 집중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드러케밀러 같은 경우도 집중도를 얘기를 하면서 집중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4월 이후부터 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중도 수준으로 보면은 빨간불은 아니고 노란불 정도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하면 AI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AI에 대해서는 내가 뭐 엔비디아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찍 팔긴 했지만, 그래서 좀 후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AI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다. AI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내가 봤을 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인 포지션은 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롱숏을 지금 AI에 대해서 롱숏을 당장 잡는 게 아니라 AI에 대한 공부가 난 지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AI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마치 그 인터넷이 나오고 누가 그 인터넷이 나왔을 때 우버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겠네요. AI도 마찬가지다. AI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엄청난 승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승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AI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은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혁명이 진행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기업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애플, 테슬라 올라가기 시작할 때 따라잡아서 계속 들고 있는 거. 진짜 어려운 거긴 한데, 이번에도 분명히 AI 시대에 분명히 그런 승자가 나올 거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짜 그 드러케밀러답습니다. 드러케밀러 표현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서야 청바지와 곡괭이 파는 기업만 주목받았다. 그치. 그렇죠. 이제 초창기다. 아주 초창기고 어떤 기업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야 금리를 언제 올리고, 그래서 뭐 10년물 금리가 얼마 가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한데, 그냥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잡으면 이런 거 다 됐어. 하나만 잘 잡고 빠른 시기에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농사 다 짓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급 투자자들, 한 중급 정도 되는 투자자들, 뭐 트레이더들한테 조언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러케밀러 투자의 특징이 일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일찍 들어갔고 이 비만 치료제도 일찍 들어갔습니다. 일라이릴도 일찍 들어갔는데, 물론 일찍 나오긴 했죠. 근데 이 자기가 일찍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나는 리서치보다는 직관과 차트에 의존한다.
커리어상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일찍 승진했대요. 팀장급으로. 그래서 리서치 업무를 그렇게 오래 안 하고 팀장급으로 가면서 약간 직권과 차트에 의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파트너인 또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해라. 나는 이제 공부하지 말고 투자, 이거 좀 약간 좀 중급 투자자들의 중급 투자자입니다. 그 초급자들한테 이런 조언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보고 그냥 막 사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자기는 이 조언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은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점점 똑똑해지고 그렇죠. 정보를 뭐 죄다 빨리 선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종목 잡고 리서치 뭐 2개월, 3개월 하면 이미 가격 날아갔다.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나는 이거 뭐 좋아? 예를 들어서 1112도 이렇게 투자를 했대요. 내 디즈니랜드 돌아다니면 왜 이렇게 비만한 자 많아?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인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내가 뭐 열심히 샐러드를 먹고 운동을 해서 빼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쉽게 살 빼는 방법 없나? 이런 거에만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만 치료제 나왔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또 매달 맞아야 돼? 이거는 마치 그냥 면도기 면도날 같은 거네.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되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라일리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빠르게 판단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리서치와 좋은 투자는 다르다. 그래서 좋은 리서치가 좋은 투자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투자와 리서치는 결국엔 다르고, 그래서 내가 좋은 리서처가 펀드 매니저가 됐다가 여러 사람 인생 조진 거 너무 많이 봤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좋은 리서치는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이 좋은 세상에 나온 좋은 리서치들을 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드러킨 밀러가 찾은 방식이 일단 먼저 투자하고 조사하는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일반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딱 느낌이 왔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다 올라와 있어. 그럼 이제 오른 다음에 또 사면은 또 물려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이제 10년물 금리도 얘기했지만 이미 드러킨 밀러는 숏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리 올라서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이 이야기 듣고 이제 뭐 숏해서 또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참 투자하기 더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공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만약에 주식시장에 위험보상 비율이 별로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비해서 수익은 좀 별로야, 별로 안 좋아 이러면은 그래도 뭐 이 기업의 성장성이 어쩌고 앞으로 좋아지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냥 바로 승부를 안 걸고 주식 안 좋아? 그러면 외환을 보든지 채권을 보든지 원자재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나는 이런 투자의 유혹이 있어도, 손이 나갈 유혹이 있어도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식만 알면은 이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좀 알고 채권도 좀 보고 외환도 좀 알아야지,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다른 데로 도망갈 구석이 많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어쨌든 먼저 투자하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라 이런 얘기와 함께, 근데 먼저 투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핏 보면은 그냥 막 사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러킨 밀러 하면은 닷컴 버블 시기에 크게 다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닷컴 버블 때 이거 너무 버블이네. 닷컴 버블 기업들을 숏을 했다가 그때 아직 하락 전이라서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다. 완전히 스탠스를 전환해서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많이 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데 이 정도면 광기인데 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다. 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매도한 주식들을 다 매수했다가 완전히 큰 코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이 완전히 꼬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은퇴 선언하고 한 4개월 동안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아예 그냥 뉴스도 안 보고 살았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투자에 대한 생각이 돌아와서 복귀를 하니까 시장이 분명하게 잘 보이더라. 그래서 바로 이때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스텝이 계속 꼬여가지고 투자 판단이 어그러진다면 한번 쉬는 타이밍을 갖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안 될 때 억지로 계속 하다 보면 더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AI에 대해서 인간의 직관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AI는 역시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AI의 보조를 받는 직관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걔가 이제 다음 워렌 버핏이다. 지금까지 내 세대들은 직관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가 이제 구루급으로 올라섰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AI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사람들이 주식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선반영이고 미래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항상 투자할 때는 지금을 보더라. 지금 이 기업이 어때? 지금 이 기업이 뭐 가격이 비쌌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기업이 어때가 아니라 미래의 어때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요거를 판단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울 거다. 그러니까 나도 왜 엔비디아 팔고 더 올라가고 112 팔고 더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또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봤을 때도 생각하는 거는 시장의 기회는 죽을 때까지 열려있다. 그래서 이 주식 내가 놓쳤더라도 다른 세상에 오를 주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실패한 기회, 지나간 기회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이번에 저희에게 조언해 주신 조언도 정말 좋은 말이 많네요. 이제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에릭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급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에릭이 이제 독립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캐시 우드하고 드러켄밀러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고 서틴애프가 새로 나와서 이제 어떤 내용을 또 영상으로 만드셨나요? 네, 그리고 오늘 언급한 워렌 버핏도 있고 캠피셔도 있고 비레크먼도 있고 캠피셔. 그렇죠. 제가 또 유튜브에 소개한 리루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3분기에 투자를 어떻게 했나를 아마 제 유튜브 첫 영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에릭의 그 그룹 컨텐츠가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가셔서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